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30강에 걸쳐서 국제법, 일반국제법 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반국제법과 국제경제법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제경제법이 최근에 난이도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조문과 판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국제경제법 부분도 공부를 해야 되다 싶어가지고 과거에 이 국제법 책에 붙여놨던 것을 떼내가지고 조금 상세하게 별도의 책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강 정도는 일반국제법 강의를 하고요. 10강 정도는 국제경제법을 다른 책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법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문도 길어지고 있고요. 특징적인 변화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약의 원문을 그대로 시험에 내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판례 문제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국제경제법 판례도 드문드문 나오고 있어서 이 조문과 판례에 대한 공부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여러분과 기회가 되면은 조약과 판례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강의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국제법은 많은 학생들이, 특히 합격생들이 만점 전략 과목으로 삼는 과목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국제법 자체가 쉬웠거나 양이 적어서라기보다는 법이기 때문에 출제되었던 논점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만점을 맞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기출 논점들을 잘 확인하시고 또 제 책에 나와 있는 논점들을 잘 정리하시면 충분하게 만점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복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누가 빠르게 답을 찾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논점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시험장에서 긴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틀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논점들 공부를 하시되 그걸 반복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체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제법이 뭐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급적 재미있게 쉬운 설명들을 예를 들어가면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제법을 가르친 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공부를 하고 가르친 지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은 어떤 게 기출 논점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교수님께서 문제 고르실 때 어떤 것들을 또 포인트 있게 또 다루실지에 대해서도 감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총 2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차례에 보시면은 1장이 국제법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국제법의 연원, 그리고 연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약인데요. 그 조약을 다루고 있는 조약법이 이제 3장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은 총론적인 주제 중에서 좀 중요한 게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장은 국제법 주제에 대한 총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6장부터는 이제 국가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국가의 승인, 권리, 의무, 관할권과 면제, 책임, 대외기관, 승계. 그래서 11장까지 해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다음 12장과 13장은 국제기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수히많은 국제기구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유엔과 유럽연합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기구를 중심으로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객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객체 중에서 중요한 것이 개인이죠. 그래서 14장이 객체로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장은 개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객체가 아니고 주체로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또 해양법, 17장은 객체 중에서 해양과 개인을 뺀 나머지 객체들을 영토, 영공, 우주, 극지로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17장은 잘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요. 올해 2014년 시험에서는 우주공간과 극지방도 출제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매년 나오는 것이 18장 국제환경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건 뭐 국제정치학도 나오고 국제법에서도 나오고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19장은 이제 ICJ를 중심으로 한 국제 분쟁 해결 제도를 다루고 있고요. 20장에서는 무력 사용에 대한 법, 즉 전쟁과 평화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고요. 부분 그 세부적으로 공부를 다시 해 나가면서 빈출 논점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1장 국제법의 서론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론은 국제법의 의의, 국제법의 법적 성질, 국제법과 국제법의 발달 사례가 있는데요. 시험과 관련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페이지 14페이지 서론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법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상 그 법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사회규범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회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법과 도덕으로 나누는 것이죠. 법은 구속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규범 중에서 이것은 구속력이 없는 규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규범인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리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국제법 같은 경우는 대항 조치를 취할 수가 있도록 되고요. 그 다음에 예양을 위반하게, 도덕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때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른바 도의적 책임이죠. 도의적 책임이나 내지는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이른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복 조치. 국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규범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도 법과 도덕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도덕을 또 다른 말로 예양, 국제 예양 그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있고 없고 위반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짓는 것이고요.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항 조치 내지는 복구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양을 위반해도 법적인 책임을 짓는 것은 아니고요. 도의적인 책임 또는 정책 책임을 짓는 것이고, 그 정책 책임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측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념적으로 구분하시고요. 법에 대해서는 대항 조치, 도덕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개념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법의 개념을 좀 볼게요. 국제법의 개념은 전통 국제법과 또 지금의 국제법이 좀 다른데요. 정의가. 이것은 그 법 주체의 범위와 연관시켜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정의가 있고 현대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라고 봤어요. 국가.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국가 간의 법이다 이렇게 본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주체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있고요. 국제기구도 있고요. 심지어는 개인도 주체라고 합니다. 개인. 그리고 민족해방운동단체, 게다가 교전단체. 네, 많죠? 그래서 얘네들 상호간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할 때 간결하게 줄여서 국제사회의 법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시겠죠? 주체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주체가 범위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사회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 간에 적용되는 조약이나 관습을 우리가 국제법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주로 조약이겠지만 관습을 공부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학설도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정의로 보는 건데요. 실제로 또 우리가 국제법이라 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약이죠. 조약. 그 다음에 관습.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국제기구의 결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법은 아니지만은 학설과 판례. 국제법 규칙을 발견하기 위한 보호조적 수단이라고 하는데 학설과 판례도 넓게 보면은 국제법의 범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뭐 법의 일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의 일반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 국가의 관행 이런 것들도 이 넓은 의미의 국제법 범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로 이제 조약과 관습 그리고 판례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간혹 학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국제법 개념의 유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혹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국제법인 것과 국제법이 아닌 것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그 유스 겐티움이죠. 유스 겐티움 만민법이라고 하는데 국제법이란 용어가 유래된 것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 만민법은 국내법이에요. 로마의 국내법 그랬죠. 네. 로마인과 이방인은 그 외국인을 말하겠죠. 외국인. 그리고 이방인과 이방인 간 적용되었던 로마의 국내법을 이것을 이제 유스 겐티움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유스 키빌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시민 상호간 관계를 규율하는 로마의 국내법을 유스 키빌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스 인터 겐테스라 말은 뭐 리차드 주제라는 학자가 쓴 이야기인데요. 요것도 이제 그 번역하게 되면 인터내셔널 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만국공법 이렇게 불렀고요. 일본에서는 국제법 이렇게 불렀고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과 구별되는 법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이것은 국제법이 아닌 겁니다. 전부 다 국제법이 아니에요. 첫 번째 국제사법이라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서배적 사법관계에 적용될 중거법을 지정하는 국내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제사법. 이것은 국제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치자면은 민법의 특별법쯤에 해당하는 것이 국제사법.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 노테이션을요. 대문자는 그 국가를 말하고요. K. 그다음에 일본 J. 한국 사람은 K. 일본 사람은 J.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K가 남자가 일본 여인 J를 만나 가지고 둘이 결혼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국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한국 법원에서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른바 그 준거법, 그러니까 법정지구하고요. 법정지구, 포럼 스테이트. 그 다음에 준거법. 왜냐면은 지금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민법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 민법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본에서 재판할 것이냐 한국에서 할 것이냐 법정지, 이걸 결정하는 법을 통틀어서 그것을 거기 나와 있는 국제사법 이렇게 말해요. 국제사법.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한국의 뭐 국내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세계법인데요. 여러 개의 개별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통일된 하나의 세계를 상징하는 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 국제법은 국제 공동체가 있다면은 여기에 A국가, B국가, C국가, D국가, E국가, 야, 200개 나라 있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분권적인 체제입니다. 분권 체제. 예, 국제 정치학에서는 주로 이 무정부 체제라는 말을 많이 쓰죠. 분권 체제, 무정부 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 무정부라는 말을 먼저 아시겠죠? 중앙정부가 없는 체제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상태에서 적용되는 법을 국제법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세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하나의 주권제로 통합되어 있는 체제, 즉 중앙정부가 있는 체제를 말하겠죠. 그래서 맨 위에 여기가 중앙정부가 있겠죠. 중앙정부가 있을 것이고, 얘가 말하자면 세계정부죠. 세계정부, 중앙정부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 국가의 주권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법을 세계법, 월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준국제법인데요. 국제법 주체를 일방으로 하고 국제법 주체가 아닌 사인을 타방으로 해 성립된 법을 말한다. 준국제법. 보통 그 국가 계약을 준국제법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계약. 봐보세요. 국가 계약. 자, 비극에 돈 많은 사람이나 법인이 우리나라 A국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투자할 때 뭐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이 A국 정부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국가계약 그럽니다. 한쪽이 국가고 한쪽이 사인이죠. 이런 것을 국가계약 그러는데, 이걸 따지는 실익이 뭐냐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걸 구제하는 절차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계약이 계약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가 60년대, 70년대에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이에요.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그래서 이렇게 계약설이 있고, 말 그대로 이것은 법이 아니고 국제법이 아니고 계약이다, 아니다, 조약이다, 조약설, 이렇게 대립이 있습니다. 계약설 같은 경우는 A국이 계약을 위반해서 B가 피해를 받았을 때 B국은 간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누가? B국이죠. B국이 간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조약으로 본다면은 이 계약 위반으로 B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직접 피해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달라 나오는 것이냐? 직접 피해면은요, 여기서 B국의 국적국인 B국이 바로 특별한 요건 없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간접 피해로 보게 되면은 이때 B국이 발동하는 권리를 외교적 보호권 그래요. 지금 개론적인 이야기고요. 그 디테일한 이야기는 그 관련 파트에 가서 말씀드리니까 지금은 개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국은 여기서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는 것인데, 이 보호권을 발동하기 위한 법적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국적 계속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내 구제 완료 원칙입니다.
이때 요 국내라고 하는 것은요, 가해국을 말해요. 가해국의 국내. 그러니까 요 B는 요 B국이 개입하려면요, 이 B가 A국 내에서 쉽게 말하면 최고 법원의 그 최종 판정을 받아봐야, 받아봤지만 구제를 못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국적국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자 간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인이 입은 피해를 얼마나 신속하게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가, 그런 절차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대국들은 대체로 조약서를 주장했었는데요. 그 조약의 정의는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가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이것은 조약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계약설이 지금의 통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계약설.